안녕하세요. 강사 임경아입니다. 2020년도 손해하정사 시험을 준비하시고 얼마 전에 또 시험을 치르신 우리 수험생 여러분들 너무 애쓰셨고요. 이제부터 2교시에 시험을 치렀던 배상책임보험 해설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시험을 마치고 나시면 이제 누구나 늘 좀 더 열심히 하지 못했던 부분들, 아쉬움이 많이 남겠지만 지금 이 자리에 선 강사인 저의 입장에서도 좀 더 열심히 가르치지 못한 부분들, 또 다루지 못한 부분들에 대한 아쉬움도 저 역시 많이 남습니다. 그렇지만 이미 주사위는 던져졌고 여러분들께서 이제 과거를 후회하시는 것보다 지금 이 해설을 통해서 내가 미흡했던 부분들, 그러한 부분들을 좀 더 배우는 그런 입장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앞으로 시험을 또 준비하시는 그러한 수험생들께서는 올해 이런 유형으로 시험이 나왔구나라는 그런 부분들을 좀 보시면서 대비할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을 좀 가지셨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1번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1번 문제는 지문이 잘 보이시는지는 모르겠는데요. 1번 문제는 해외 근제 보험에서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우리 수험생들이 늘 항상 문제 유형이 근로자 재해 보장을 하고 나서 그 이유에 대한, 그러니까 그 사용자가 지는 사용자 배상 책임 보험까지 확장된 그러한 부분들이 늘 시험에 대비를 하다가 그 부분에 대해서 확장된 부분들까지는 어느 정도 좀 누락되어 있는 그런 부분들을 이제 접하는 그런 시험 문제를 받기 때문에 많이 당황들을 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이런 유형들이 또 올해는 시험에 나왔구나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분들 한번 좀 보실 필요가 있고요. 한번 문제를 한번 볼게요. A건설에서 베트남 그 현장에서 근로자가 재해를 입는 상황이었고요. 그래서 결국에 재해를 베트남 현장에서 입었고 그리고 국내로 이송이 되었고 그래서 치료를 받고 장애를 이제 입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디테일하게 문제를 읽지는 않겠지만 여러분들이 자세하게 문제를 한번 읽어보시도록 하시고요. 자, 보험 가입 사항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계약자는 건설사죠. 건설사가 보시는 것처럼 해외 근로자 재해 보장 책임 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확장 추가 특약에 가입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그리고 비업무상 재해 확장 추가 특별약관에 가입이 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이러한 부분들은 해외 근제에서는 기본적으로 다 같이 가입이 되어 있는 상황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서 빠져있는 부분들이 사용자가 민법상 책임을 지는 사별책이 빠져있죠. 그래서 늘 항상 이 부분이 마치 하나의 묶음처럼 이렇게 되어 있었던 부분들이 늘 익숙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수험생들이 조금 당연한 그런 문제처럼 생각을 했다라는 거죠. 자, 이 부분은 선택적인 그러한 가입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허를 좀 찌르는 부분이었던 거죠. 출제자가 이 사배책을 집어넣지 않았다. 그 사용자의 민법상 책임을 집어넣는 이런 부분들을.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좀 눈여겨보실 필요는 있으십니다. 그래서 어쨌든 지금 근로자 해외에서 입는 그런 재해에 대한 보장 책임 보험만 가입이 되어 있고 결국에는 의무보험만 가입이 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근로자가 재해를 입어서 결국에는 사용자가 지는 그런 임의보험은 가입되어 있지 않은 사항이라는 부분들을 지문을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고 계셔야 돼요. 전제 조건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근로자의 직업은 용접공이에요. 결국에는 용접공이라는 이 업무는 결국 이 사람이 일반 노무자가 아니라 결국에 전문직 종사자인데 사실 그러한 부분들도 필요가 없었던 것이 사용자 배상 책임 보험 자체에 대한 그런 질문 자체가 없었기 때문에 용접권과 일용직 이러한 부분들이 큰 의미가 없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또 문제를 보시게 되면 지급된 임금이 있고요. 그리고 가실이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근로계약 기간이 또 있고요.
그리고 손해에 대한 그러한 사항들이 막 디테일하게 막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문제를 딱 보시게 되면 사실 저도 여러분들 답안을 준비를 하면서 함정에 많이 빠졌겠구나라는 그런 생각들을 좀 하면서 답안 이렇게 준비를 했었는데요. 자, 여러분들 근로자 재해를 보장했을 때 자, 가장 항상 강의하면서 언급을 드렸던 부분들이 산재나 이런 해외근제나 선언근제에서 의무보험으로 근로자 재해를 보장하는 부분에서 이런 가실이라든지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부분들은 적용을 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을 하고 계셔야 되고, 그쵸? 그리고 중요한 것은 또 우리가 강조했던 부분들이 있죠. 손해 상황에 대해서 이런 이송비라든지 그리고 치료비라든지 이런 부분들 우리 누누이 항상 늘 강조를 했었던 부분들이에요. 자, 만약에 사용자 배상 책임 부분까지 언급이 되었다면 이런 용적공에 대한 직업들도 나중에 일용임금을 적용하는 부분들이 아니라 퇴직을 한 이후에도 그런 보통 인부 임금이 아니라 나름 용적공에 대한 그런 전문적인 그런 임금을 또 산정해야 되는 부분들도 있었겠죠. 그런데 사용자 배상 책임 자체가 가입되어 있지 않은 그런 부분들이었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앞서 나갈 필요는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리고 임금 자체에 대한 부분들이 언급이 되어 있던 게 아니라 지급된 임금 자체를 이렇게 해서 결국에 이 근로자의 임금을 여러분 스스로가 산정을 해서 문제를 풀게끔 이렇게 문제를 나름 실제자가 냈어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참 문제는 참 잘 내신 것 같아요. 그렇게 판단을 하지만 강사 입장에서는 여러분들이 함정에 많이 빠졌을 거라는 그런 생각을 했기 때문에 많이 염려는 됐던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자, 한번 보도록 할게요. 문제 1번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근로기준법에서 정하고 있는 요양의 범위 7가지를 기재하시오. 교재에 제가 근로기준법의 요양의 범위에 대해서 제 교재에 정확하게 기재를 해놓기는 했지만 여러분들 그 요양의 범위는 뭘까요? 그 요양에 대한 그 범위는 결국에는 우리가 치료 과정에서 들어가는 그런 모든 비용을 다 보장을 한다라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결국 진찰비라든지 그리고 당연히 이번 기간에 약물을 쓴다든지 이런 부분도 다 들어가겠죠. 그래서 약집이라든지 그러한 부분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의지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 인공으로 들어가는 팔이나 다리라든지 이런 부분들, 절단된 그런 부분들이 있다면 이러한 부분들이라든지 우리가 그리고 보조급이 이런 부분들도 다 지급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처치비, 수술비, 그리고 이번 기간에 들어가는 모든 비용들, 그리고 간병비, 그리고 이송비까지도 다 요양의 범위에 다 들어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께서 다 쓰실 필요가 있었죠. 자, 이번 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땡땡의 요양보상을 산정을 하고 그 산출 과정을 기재를 하라고 했습니다. 다시 앞으로 문제 나가 볼까요? 자, 요양보상은 좀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송비 그리고 치료비가 다 포함이 되죠. 그래서 우리 항상 누누이 강조를 드렸어요. 이송비는 편도에 한해서 근로자의 그 이송비만을 담보를 하는데 500만 원까지 담보를 합니다. 그런데 그 근로자도 500만 원을 무조건 주는 것이 아니라 그쵸, 근로자가 아예 사망을 해서 그 시체를 해외에서 국내로 송환을 하든지 아니면 근로자가 자기 발로 걸을 수 없을 정도로 기동이 아예 불편할 정도로 가능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러한 경우에만 담보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문제를 보시게 되면 어떻게 다졌어요? 근로자가 떨어져서 발을 헛디디고, 그쵸? 그래서 그러한 부분 때문에 결국에는 손가락 부위에도 큰 부상을 입었지만 이 사람이 허리 자체를 쓸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럼 추정이 되는 거죠. 아,
허리를 크게 다쳤으니까 결국에는 기동이 불편했겠구나라는 것을 추정을 할 수가 있어요. 만약에 단순하게 팔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만 다쳤다면 이 환자에 대한, 이 근로자에 대한 그런 이송비도 지급을 하지 않는 것이 맞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잘 판단을 하셔야 됩니다. 자, 다시 볼까요? 결국 이송비는 250만 원, 그리고 동행 간호인 호송비가 100만 원이 들어갔는데 결국에 동행 간호인 호송비용 100만 원은 지급을 안 하는 것이 맞겠죠.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급을 하지 않고 재해자 이송비용에 대한 250만 원만 보장을 하는 것이 맞아요. 그러면 이 동행 간호인 호송비용은 사용자 배상 책임의 보장이 되어 있었다면, 가입이 되어 있었다면 그 부분은 거기 담보한 데서, 그쵸, 호송비는 추가로 보장을 하겠죠. 그렇다면 치료비는 현지 국내 병원 치료비 1,500만 원을 같이 담보를 하면 됩니다. 그래서 결국 이송비, 재해자에 대한 이송비 250만 원과 그리고 치료비 1,500만 원. 그래서 결국 1,750만 원을 담보를 하는데, 자, 여기 향후치료비가 있어요. 평가로 적용된 200만 원에 대한 향후치료비가 있는데, 수험생 중에 이 200만 원에 대한 향후치료비까지 담보를 해서 1,950만 원으로 답을 쓴 수험생들도 계실 거예요. 그런데 자, 향후치료비에 대한 부분들은 사실 제 답안에는 이 부분은 포함시키지는 않았어요. 자, 향후치료비 같은 경우에는 보통은 근로자의 그런 재해에 대한 부분들은 사실 다 종결을 시키고 나서 나중에 사배책 부분까지 이렇게 연장이 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다 종결을 하고 난 다음에. 그리고 향후로 이제 이어지는 부분들은 보통 뭐 성형이라든지 이제 이런 부분들로 이렇게 이어지는데, 거기에 대한 특별하게 언급은 없었지만, 대략적으로 봤을 때, 뭐 산재라면 뭐 비급여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해당이 될 것이고, 뭐 향후치료는 대략적으로 성형 비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대체적으로 다 이제 포함이 되는데, 만약 이 부분까지 포함을 시켰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향후치료비가 어떤 비용인지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을 반드시 포함시킨다고 해서 이걸 틀린 답이라고 볼 수는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혹시 1,950만 원이라고 답안을 적었다 할지라도 틀린 답이라고 볼 수는 없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만약 그 부분까지 쓰셨다고 해도 문제될 것은 없다라고 생각하니까 너무 걱정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럼 한번 3번 볼까요? 3번 문제. 재해자 김땡땡의 휴업보상을 산정하고 그 산출 과정을 기재를 하세요. 자, 그러면 휴업보상은 우리가 근로자가 재해를 입었을 때 휴업보상 어떻게 보상을 하죠? 이 사람의 임금에 그리고 휴업기간, 그러니까 입원기간이 되겠죠. 그리고 그 부분의 70%. 원래는 근로기준법에서는 60이지만 확장특약에 가입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결국 70%로 담보를 해주는 게 맞아요. 그러면 이 사람의 평균 임금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평균 임금에 대해서는 지문에 나와 있지는 않았어요. 다시 지문 앞으로 나가면 문제에서 자, 지급된 임금 총액이 얼마였죠? 이번 기간 지금 지급된 임금 총액이 근로일수 10일 동안 200만 원이 지급이 되었으니까 하루 평균 20만 원이 임금으로 지급이 됐다라고 이제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임금은 20만 원이다. 그런데 이 사람이 지금 근로계약 기간이 6개월이었어요. 그럼 대략 3, 6, 18. 예를 들면 뭐 30일로 가정을 했을 때도 180일. 그죠? 그런데 입원 기간은 200일인 거죠. 벌써 이 근로계약 기간을 초과를 했지만 근로기간 기간까지만 딱 보상을 하고 만약에 그 이후에 대한 부분들을
지급을 하지 않는다면 근로자가 굉장히 불이익을 당하겠죠. 그래서 결국에는 입원 기간에 대한 부분들은 다 휴업손해를 지급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임금 20만 원에 대한 그리고 휴업일수가 200일이었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100%가 아니라 70%에 대한 부분들을 다 지급하는 답안으로 여러분들이 작성을 해주시면 돼요. 자, 그렇게 되면 금액이 얼마죠? 그렇게 되면 금액이 2,800만 원이 되겠네요. 이렇게 해서 답안을 작성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4번 문제를 볼게요. 4번 문제는 많은 수험생들이 틀리신 걸로 알고 있어요. 재해자 김땡땡의 장애 보상을 산정을 하고 그 산출 과정을 기재하시오. 많은 분들이 그 급수에 대한 부분들을 다 맞추셨어요. 자, 우리 한번 급수 볼까요? 김땡땡이 지금 급수는 몇 급인가요? 지금 8급, 8급과 제2호 판정, 6급 판정. 사실 낯설지만 중요한 것은 8급과 14급이 있을 때 우리가 8급과 14급 지금 장애가 지금 중복이 되어 있지만 여기 오타네요. 중복이 되어 있지만 지금 8급과 14급 지금 한 급 올릴 수 있는 그러한 장애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결국 8급을 그대로 인정을 해주는데 그럼 8급에 대한 부분들 대부분이 450일을 그대로 적용을 해줬다라는 거죠. 그런데 함정이 여기서 있었죠. 바로 근로기준법상 바로 등급이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가입을 확정을 해서 가입을 했기 때문에 결국 이 일수에 플러스 10%를 더 올린 45일을 더 추가를 해서 담보를 해줘야 된다는 걸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셨어야 돼요. 저도 이 답안을 작성을 하면서 사실 저는 집에서 여유 있게 답안을 만들었기 때문에 풀었지만 과연 저도 제가 수험생인 같은 입장에서 앉아서 이걸 풀었다면 저는 이거를 실수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저도 좀 했었거든요. 그래서 많은 수험생들이 틀렸겠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대부분이 많이들 틀리셨더라고요. 그래서 너도 틀리고 나도 틀렸다고 하면 이것 때문에 너무 여러분들이 걱정은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많이 맞추셨으면 정말 좋았겠지만 어쨌든 그래서 결국 400 며칠이죠? 95일을 적용시켜야 된다는 거. 이 부분을 좀 기억을 하셔야 될 그런 문제였었는데 결국 495일에 대한 부분들로 해서 계산을 해주셨어야 되죠? 임금 얼마죠? 20만 원에 대한 부분들. 그럼 계산을 하게 되면 얼마인가요? 9,900만 원이 나오네요. 자, 그래서 1번 문제는 사실 1번 문제는 문제가 사실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함정을 굉장히 많이 만들어놨는데 거기에 정말 마치 수험생들이 약속이나 한 듯이 그 함정에 충실하게 다 빠져주셨어요. 그래서 아쉬움도 많이 남고 많은 수험생들이 아쉬워한 문제이기도 해요. 근데 개인적으로 봤을 때 정말 좋은 문제였다라고도 생각을 하고 그리고 가실이 30% 있고 그리고 또 중요한 건 기왕증도 50%가 있었는데 기왕증도 마찬가지예요. 기왕증도 엄밀히 따지면 그 피해자의 가시가 같은 감액돼야 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산재나 이렇게 근로자의 재해를 보장하는 이런 의무보험에서는 이러한 부분들을 감액을 하지 않는다라는 걸 여러분들 기억을 하고 계셔야 됩니다. 그런데 충실하게 이런 기왕증 기여도까지 다 감액을 한 그런 수험생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여러분들께서 조금 한 번 더 기억을 해주실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셨으면 좋겠고 1번 문제에 대한 그런 부분들은 여기까지 해설을 해드리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그리고 많은 수험생들이 실수를 하셨다는 그런 부분들 어떻게 보면 이걸 안도해야 될지는 모르겠는데요. 어떤 그런 부분이 있었다. 여러분들 좀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2번 문제로 넘어갈게요.
자, 2번 문제는 일배책 문제예요. 자, 일배책은 누누이 강조도 했었고, 무엇보다 올해 이제 모 연예인의 반려견한테 물렸던 그 피해자가 사망한 사건도 있었고, 그리고 그와 유사한 그런 사건들이 워낙 많았기 때문에, 그래서 개 목줄과 입마개 하는 것들이 이제 의무적으로 그렇게 됐음에도 불구하고, 체경까지도 그런 사건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고, 그리고 요 근래에도 이제 인명피해가 아니라 동일하게 사람이 아닌 다른 타인의 반려견까지 이렇게 이제 죽는 그런 사건들이 있어서 굉장히 이슈가 되었던 그런 사건들이에요. 근데 이게 문제가 또 나왔죠. 그래서 이번 문제도 참 좋은 문제였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래도 다행히 그런 공동불법 책임에 대해서 누누이 좀 강조를 해서 그런지 많이들 잘 풀어주셨어요. 이번 문제를 한번 볼게요. 반려견의 이제 소유자가 해외여행을 가기 위해서 결국에는 이 반려견의 소유자 갑이 을에게 그걸 맡기고, 또 을이 배우자 병에게 그것을 맡기면서 이제 사건이 시작이 된 거죠. 그래서 병이 산책을 가면서 개 목줄을 놓쳐서 결국 이웃 주민이 반려견에게 물리고, 이제 그렇게 사건이 시작이 됩니다. 자, 그런데 보험 가입 사항을 보도록 할게요. 일배책에 가입이 되어 있고, 그리고 을과 병도 각각 일배책에 가입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일상생활 배상책임 보험에 피보험자를 우리가 알지 못하면 이 문제 자체를 풀 수가 없는 사건인데, 자, 결국에 일상생활 배상책임과 가족 일상생활 배상책임 보험에 피보험자를 우리가 먼저 알아야겠죠. 우리가 일상생활 배상책임 보험의 피보험자는 결국 피보험자인 자신과 그 피보험자와 이제 부부의 그런 관계에 있는 그런 배우자이긴 하지만 그냥 일반 배우자가 아니라 같이 생활을 하고 있는 배우자여야 되는 거죠. 그쵸? 그래서 그 부분을 기억을 하고 계시고, 가족 일배책에서의 그 배우자는 그냥 여러분들이 한번 기억을 한번 해보세요. 어떤 배우자인지. 가족 일상생활 배상책임의 배우자와 그냥 일상생활 배상책임보험의 배우자하고는 다른 배우자예요. 물론 법적인 배우자는 동일하지만 여기 일상생활 배상책임의 배우자는 같은 주소에서 같이 살고 있는 그러한 배우자이어야만 하고, 지금 가족 일배책에서 배우자는 서류상의 배우자면 되는 부분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같은 동일한 법적인 배우자는 맞지만 엄밀히 다르다라는 부분이에요. 그걸 좀 기억을 하고 계셔야 돼요. 자, 문제를 볼게요. 갑은 해외여행을 가기 위해서 반려견을 이렇게 해서 맡겼고, 또 을에게 맡겼는데 을이 또 병에게 맡기고, 이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자, 1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상기 사례에서 갑을병에게 적용되는 민법상 특수 불법 책임에 대해서 약수를 하라고 지금 써 있어요. 사실 을까지는 굳이 그렇게 언급할 필요조차 없는 문제긴 했지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동물 점유자가 민법상 몇 주죠? 그걸 기억을 하고 계셔야 돼요. 우리가 특수불법 폐기 책임은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되고, 그게 몇 조인지 다 기억을 누누이 하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자, 동물 점유자죠. 이 병이 지는 책임은 민법, 네, 말씀을 하고 계실 거라고 제가 생각해요. 민법 759조가 맞습니다. 네. 점유자 책임이죠. 동물 점유자. 그렇다면 소유자가 지는 책임은 759조는 점유자가 지는 책임이에요. 그렇다면 동물을 소유하고 있는 소유자의 책임은 민법 그냥 750조 불법행위 책임을 지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 병이 지고 있는 이 759조상에 이 점유자가 지는 특별한 문제가 없었다면 결국에는 갑이 소유자이기 때문에
그 책임을 떠안는 거였겠죠. 본인 책임. 민법 제750조의 책임. 그 차이를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결국 해외여행을 가기 위해서 갑이 을에게 맡겼고 을은 자기 배우자인 병에게 또 이 부분들을 맡겼던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결국에는 병이 최종적인 가시를 갖고 있는 거죠. 점유자인데 반려견을 데리고 산책을 갔다가 목줄을 놓쳤고 결국 그래서 그로 인해서 타인에게 손해를 입혔고 결국에는 점유자인 병에게 법률상 책임이 존재를 한다는 걸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고 계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제가 올려드린 답안을 보시게 되면 결국에는 민법 750조 불법 행위로 인한 법률상 책임 자체가 원래 소유자에게 발생을 하겠지만 그 이전에 병에게 759조 동물 점유자로서의 피해에 대한 책임이 먼저 존재를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 두 사람은 연대해서 법적 책임을 질 수 있지만 지금 사례의 경우에는 병에게 1차적인 책임이 존재를 한다라는 거예요. 자, 2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각 보험사가 지급해야 할 지급보험금을 산정하고 그 산출 과정을 기재를 하라고 했어요. 그럼 다시 한번 볼까요? 보험 가입상. 자, 갑은 일상생활 배상 책임에 가입이 되어 있고 을은 일상생활 배상 책임에 또 가입이 되어 있고 병은 가족 일상생활 배상 책임에 가입이 되어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결국 반려견의 소유자인 갑이 일배 측에 가입이 되어 있지만 중요한 건 갑의 경우에는 소유자는 맞지만 결국 점유자가 지금 책임을 져야 되는 법적 책임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A보험사에서는 보상 책임이 발생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결국 병이 가입한 지금 일배책에서 책임이 존재를 하지만 지금 B보험사 한번 볼까요? 일상생활 배상 책임에 지금 을이 가입이 되어 있는데 병도 이 B보험사의 일상생활 배상 책임 보험의 피보험자에 해당이 돼요. 왜? 을의 배우자이기 때문에. 맞죠? 같이 살고 있는. 그래서 결국 B보험사와 C보험사가 결국에는 독립책임의 비례 분담을 한다는 것을 기억을 하고 계시면 돼요. 그런데 각각 보상 한도액이 1억, 3억이네요. 그래서 결국 B보험사와 C보험사가 보상을 하는데 독립책임의 비례 분담을 하고 그리고 자기부담금은 대물에만 있기 때문에 자기부담금 공제하지 않아도 되죠. 그래서 1억, 3억에 대한 부분들을 독립책임의 비례 분담을 하면 되는 거예요. 자, 피해자의 손해액을 한번 보도록 할까요? 피해자는 사망을 했어요. 치료비는 2천만 원, 장례비 500, 일시수익은 1억 7,500, 위자료가 1억. 그래서 합산하면 얼마가 나오죠? 합산하면 3억 맞나요? 그래서 합산하면 피해자의 손해액은 3억이 나와요. 그래서 결국 피해자의 손해액은 3억. 자, 분담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B보험사는 한도가 1억이었고요. C보험사는 3억이었어요. 그러면 B보험사는 지급할 수 있는 금액이 최고 1억이 될 거고, 자, C보험사는 최고 3억이 되겠죠. 그래서 결국, 자, 3억에 대한 부분들의 독립책임의 비례 분담을 하면 이 부분이 되겠네요. 이렇게 해서 분담을 해주시면 되죠. 자, 계산을 하면 B보험사는 7,500만 원이 나오고요. 그리고 C보험사는 2억 2,500만 원이 나와요. 독립책임의 비례 분담으로 하게 되면 굉장히 간단하고 심플한 문제였어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맞춰주셨어요. 다행히. 그래서 결국 B보험사, C보험사가 독립책임의 비례 분담을 하고
결국에 이렇게 각각 분담을 한다. 독립책임의 비례 분담으로 이 부분으로 언급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잘 풀어주셨어요. 3번 문제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3번 문제는 이 문제도 제가 굉장히 많이 강조를 했죠. 영배책에서 제일 중요한 게 도급업자 특약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도급업자 특약은 근로자 재해에서도 굉장히 중요하고 이게 임의보험인 영업배상책임보험이긴 하지만 근로자 재해에도 다 엉켜있는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풀지 못하시면 절대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림까지 제가 그려가면서 항상 강조를 했던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또 이 문제도 다행히 많은 분들이 맞춰주셨어요. 너무 다행스럽게도. 그래서 제가 오히려 수험생 분들께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자,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땡땡 인테리어는 인천 소재 모텔 리모델링 공사를 수주하면서 근로자 김땡땡이 외벽에 설치된 작업 발판이 무너지면서 추락해서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어요. 그리고 때 맞춰서 공사 현장을 지나가던 행인 박땡땡도 결국 장애를 입게 되는 사고가 발생을 한 거죠. 그러니까 피해자가 누구예요? 결국 피해자가 이제 2명이 발생을 하는데 피해자 1이 지금 리모델링 공사를 하고 있는 그 회사 소속의 근로자 그리고 피해자 2가 이 공사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행인 이렇게 되어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그리고 근로자는 사망 그리고 행인은 장애를 입은 사건이에요.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를 이제 보시면 보험은 지금 땡땡 인테리어가 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는데 영업배상책임보험 도급업자 특별약관에 가입이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도급업자 보험에서 우리가 면책 손해가 무엇인지 반드시 암기해라 제가 모시바퀴드로 말씀드렸죠. 그래서 영업배상책임보험에서 도급업자 특별약관에서 보상하지 않는 손해에서 가장 중요한 거 피보험자의 근로자가 사상된 경우에는 담보하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 풀 것도 없이 면책이죠. 그쵸? 그리고 만약 이 사망한 근로자가 지금 이 피보험자의 근로자가 아니었다 할지라도 일부 공사를 맡고 있는 그 도급계약에서 다른 도급계약에 또 근로자였다 할지라도 그 부분도 면책. 이런 부분들 여러분들이 더 이제 푸실 수 있었을 거예요. 충분히. 그리고 지금 피해자 2에 대한 부분들은 이 공사와 전혀 상관없는 정말 길 가는 행인이잖아요. 결국 피해자 2에 대한 부분들만 담보한다는 거를 여러분들이 파악을 하시고 풀으셨어야 되는 문제예요. 자, 보상 한도는 1인당 5억 그리고 자기부담금 100만 원. 자기부담금에 대한 부분들을 잊지만 않으시고 한도는 5억이니까 충분하겠네요. 사망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한 사고당 100만 원이었으니까 사고부담금 빠뜨리지 마시고 공제하셨으면 충분히 잘 풀으셨겠죠. 보겠습니다. 피해자 김땡땡은 과실 30% 이렇게 있고 면책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여기다가 면책이었다고 왜 면책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언급해 주시면 되고 제가 그냥 성의 없이 띡 면책 이렇게 쓰는 것보다는 무엇 때문에 면책인지에 대한 부분들을 친절하게 쓰실 필요가 있다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리고 피해자에 대한 이런 부분들이 있고요. 문제 볼까요? A보험 주식회사 피해자별 보상 책임에 대해서 약술하시오. 자, 피보험자별 약술하시오. 도급업자 특별약관이 어떤 보험인지 그리고 어떻게 해서 보상이 되고 어떻게 면책이 되는 부분인지 여러분들이 쓰실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김땡땡은 뭐 때문에 면책인지 박땡땡은 뭐 때문에 보상이 되는지 자, 답안을 좀 참고하시면 될 거고요. 그리고 2번 박땡땡의 복합 장애율을 계산하고 그 산출 과정을 기재를 하래요. 자, 장애율 볼까요?
기양증 기여도가 있었죠. 두부 손상이 50%고 척추체가 40%인데 기양증 기여도가 50%나 돼요. 그럼 결국에 척추체 40%에 대한 기양증 기여도가 50이기 때문에 이 사람이 인정받을 수 있는 척추체에 대한 부분들은 절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두부 50%, 척추체 기양증 50%에 대한 부분들 인정받아서 결국 척추체도 20%, 그리고 다리는 10%인 거죠. 그 차감 체증법으로 하게 되면, 자, 50%의 이 부분으로 50 플러스 1 마이너스 50에 얘는 10. 그럼 결국 60. 그리고 나머지 10%에 대한 부분들은 1 마이너스 60 곱하기 10이면 여기는 4% 인정되니까 결국에 64%죠. 그래서 이 장애율은 64%. 잘 풀으셨을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래서 복합 장애율은 64%고요. 그렇다면 A보험사가 지급해야 될 지급보험금을 산정하고 그 산출 과정을 적으래요. 결국 A보험사에 대한 부분들이 근로자에 대한 부분들은 면책이기 때문에 그 김땡땡에 대한 손해는 담보하지 않고 결국 박땡땡에 대한 손해만 담보를 하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손해액을 산정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적극적 손해 치료비 치료비가 3천만 원 나왔고요. 가실이 있었어요. 38에 24, 2,400만 원이죠. 그리고 소극적 손해, 휴업 손해랑 그리고 장애 이후에 상실된 그 수익을 다 적용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휴업 손해는 12만 원 곱하기 이 사람이 지금 그 직업이 일용직 종사자인가 아마 그랬을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22일을 적용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입원 기간이었기 때문에 100%, 그리고 호프 개수는 10, 그리고 가실 적용을 하면요 2,112만 원. 그리고 장애로 인한 상실 수익 가동연한까지 계산을 해주시면 되겠죠. 12만 원에 22일 곱하기 지금 장애 복합장애율이 64%가 나왔어요. 그리고 100. 자, 가시 똑같이 적용해 주시고요. 합산을 하면 상실 수익은 1억 5,600, 1억 5,628만 8천 원이 나와요. 그리고 정신적 손해 위자료가 남았죠? 위자료는 사망이 아니고 지금 장애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100%가 아니라 64% 적용해 주시면 돼요. 1억 곱하기 64에 가실 적용해 주셔야 되겠죠. 그래서 1 마이너스 10분의 6의 가실이 20이죠.
하면 5,632만 원이 나와요. 그래서 손해액을 전부 합산을 하면 2억 3,660만 8천 원이 나옵니다. 그래서 어차피 5억 한도 내기 때문에 다 보상은 되는데 자기 부담금이 있었어요. 얼마? 100만 원. 그러면 결국 2억 3,560만 8천 원인데 한도가 5억이니까 결국에 이 부분들이 다 보상이 되는 거죠. 잘 풀으셨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사실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어요. 그래서 자기부담금까지 다 보상을 하고 지금 2억 3,560만 8천 원을 다 보상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사실 계산 문제가 항상 비중이 높았고 2018, 그러니까 17년도까지는 그러니까 계산 문제 위주로 항상 나왔고 약술 문제는 어떻게 보면 거의 이제 곁다리식으로 항상 이런 식으로 나왔었어요. 그리고 2018년도, 19년도는 계산 문제 위주로 나오되 문항을 이렇게 쪼개서 이런 식으로 많이 나왔는데 2020년도에는 좀 약술 위주로 좀 많이 출제가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4번, 5번, 6번 이렇게 문제들은 7번까지 지금 약술로 또 이제 문제들이 나오고 앞선 문제에서도 약술들이 중간중간 이렇게 섞여서 나오고 사실 계산 문제가 비중이 굉장히 높지는 않은데다가 난이도도 그닥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어요. 사실 1번 문제가 굉장히 좀 한정 기본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1번 문제가 조금 한정을 좀 빠질 만한 그런 부분들이 좀 있기는 했지만 2번, 3번 뭐 그런 문제들은 거의 좀 평이한 문제들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문제들 속에서 여러분들이 법률상 책임을 좀 논리적으로 좀 파악하고 있는지 그런 부분들을 많이 다뤘던 그런 문제였던 것 같아요. 자, 이제 약술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2018년도까지는 계산 문제 비중이 굉장히 컸어요. 그래서 사실 이제 계산 문제가 거의 60점 이상, 거의 70점 가까이 이렇게 배점이 됐었고, 약술은 어떻게 보면 거의 이제 마치 이제 메인이 계산 문제라면 그냥 약술 문제는 그 메인에 그냥 같이 곁들여진 그런 것처럼 그렇게 문제들이 나왔었어요. 그래서 계산 문제를 제대로 쓰지 않고서는 절대 합격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었고 사실 18년도, 19년도도 마찬가지로 계산 문제 비중은 높았는데 단순히 이제 앞선 단지 이제 바뀐 부분들은 뭐 덩어리가 예를 들어 30점, 40점 이런 식으로 컸던 부분이라면 점수를 좀 쪼개서 조각조각 내서 그러한 부분들을 좀 나눠졌다라는 그 차이만 있었지 계산 문제의 비중이 굉장히 컸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계산 문제의 비중이 높았다기보다 오히려 약술의 비중이 오히려 더 높았고 지금 4번, 5번, 6번, 7번 벌써 계산 문제가 벌써 40점이죠. 게다가 앞선 부분들도 그 계산 문제 안에 약술이 또 포함이 되어 있었고 그리고 계산 문제가 굉장히 난이도가 높지는 않았어요. 1번 문제 부분만 봤을 때도 기본적인 그런 문제에서 조금 함정적인 그런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조금 쉬우면서도 어렵게 느꼈던 그런 부분들이 있었고 그것도 20점에 불과했고요. 그리고 그 안에서도 약술 문제가 포함이 되어 있었고 그리고 2번, 3번은 사실 너무 평이한 문제인데다가 이 안에서도 법률상 책임을 논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100% 계산 문제가 다 포함되어 있는 그런 문제들이 아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약술의 비중이 오히려 2020년도에는 더 높았던 그런 문제들이어서 약술을 제대로 정말 준비를 안 하고 이번 시험에 가셨던 분들은 많이 당황을 하셨을 거라는 생각도 들어요. 근데 다행히 제가 모의고사 때 다뤘던 문제들이 나와줘서 그나마 참 다행이라는 생각을 했었고요.
4번 문제를 이제 보시게 되면 부진정 연대 채무에 대해서 언급을 하라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제가 그 공동불법 행위 책임에 대해서 약술 문제를 몇 번 낸 적이 있었는데요. 질문은 달랐지만 동일한 내용이에요. 답안은.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센스 있게 알아차리셨다면 충분히 쓰셨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공동불법 행위자들이 지는 책임이 결국에는 부진정 연대 책임이거든요. 그래서 결국 부진정 연대 채무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연대 채무에 대한 부분들을 비교해서 설명을 하라는 부분들이었는데,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그 답안을 좀 기억을 하셨다면 쓰셔야 됐고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다행히 써주셨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언급을 해주셔서 그래도 너무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한번 답안을 보도록 할까요? 부진정 연대 채무와, 그러니까 말 그대로 연대 채무는 그냥 진정 연대 채무인 거죠. 결국에 부진정 연대 채무, 연대 채무는 어떻게 보면 한 끗 차이일 수도 있고요. 결국에 같은 듯 근데 다른 거죠. 그러니까 주관적인 공동관계가 있는 게 연대 채무인데, 그리고 주관적 공동적인 그러한 관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같이 공동으로 책임을 지는 그런 부분들이 부진정 연대 채무인 거예요. 그래서 결국 그런 공동인 주관적인 그런 형태가 있느냐, 아니면 공동인 그런 주관적인 형태가 없느냐에 따라서 이게 진정채무냐, 부진정이냐, 그 차이거든요. 그런데 동일하게 진정채무 관계에서도 A라는 사람이 피해자에게, 피해자가 채무가 예를 들어서 1억이다. 그리고 진정 채무 관계에 A와 B가 있는데, A가 예를 들어서 1억을 변제를 했다. 그럼 B도 그 채무가 사라지는 거죠. 근데 부진정도 마찬가지예요. A와 B가 있고 1억을 A가 변제를 했다. 그럼 B도 지금 피해자에 대한 부분들이 변제가 되는 거는 동의를 한데, 결국 이러한 부분은 같지만 지금 공동채무와 부진정 차이는 지금 공동적인 그런 부분들이 있느냐, 지금 이 사람들은 부진정은 공동적인 그런 주관적인 부분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채무 관계가 얽혀 있다라는 거죠. 그런 차이들을 갖고 있는 이런 부분들을 언급을 해주시면 되는 거고요. 자, 한번 문제를 볼까요? 지금 부진정 연내 채무 관계를 보는 경우에 대해서 민법상 관련 규정을 한 2가지를 기재를 하래요. 그러니까 대표적인 부분들이 사용자와 그리고 피용인의 그런 관계에서 있고요. 그리고 또 대표적인 부분들이 우리가 그 책임 능력이 없는 그러한 아이들이나 그러한 심시상실자들을 감독하는 그런 법적 감독자와 그리고 대리인, 그런 관계에서 그런 부분들이 그런 채무 관계에서 그런 공동불법 책임을 갖고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한번 보시게 되면 관련 규정 한번 볼까요? 제가 올려놓은 답안은 756조 사용자 책임, 그리고 피용인이 지는 750조 불법행위 책임, 이러한 사람들의 그런 부분들을 언급을 했고요. 그리고 고객과 업주의 관계에서 이런 공동불법 행위 책임도 언급을 드렸고, 그리고 만약 이런 답안과 좀 다르다면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죠. 감독, 어린 아이들, 책임 무능력자에 대한 부모님이라든지 이런 분들은 법적 감독자가 되겠죠. 법적인 그런 감독자가 되지만 이 아이들이 예를 들어서 학교에서 뭔가 사고를 쳤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었을 때, 그때는 학교에서 전적인 책임을 다 지는 것이 아니라 부모의 그런 책임과 그리고 학교 관계자가 지는 그런 책임들이 어느 정도 다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관계에서 그런 책임들이 이제 부진정 연대 채무에 그런 관계에 있다라는 거, 그런 부분들이 있다고 바라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답안에 있는 내용을 충분히 보시면 어떤 내용이신지 충분히 이해는 되실 것 같아요. 자, 이제 5번 문제 한번 볼게요. 5번 문제 보시고 되게 반가우셨죠? 5번 문제는 모의고사에도 제가 냈고,
그리고 보너스 문제에서도 제가 언급을 드렸었고요. 5번 문제는 보시고 많이 반가우셨을 것 같아요. 우리가 풀어봤고 문제로도 풀어봤었고 그랬기 때문에 근로기준법 및 선언법에서 재해보상에서 정하고 있는 일시보상에 대해서 각각 설명하고 그 지급 효과에 대해서 비교 설명하라고 써 있었어요. 근로기준법과 선언법에 좀 차이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재해보상에서 정하고 있는 일시보상 왜 한다고 했죠? 결국에 누구를 구제하기 위해서? 사용자를 구제하기 위한 제도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왜? 근로자가 계속 요양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회복할 그런 기미가 보이지 않아요. 그러면 우리가 요양 기간에 그 사용자의 과실 유무와 상관없이 사용자는 지금 근로자가 재해를 입은 경우에는 본인의 그런 과실과 상관없이 계속 그 사람의 치료비도 지급을 해야 되지만 병원에 입원하고 있는 그 기간 안에 휴업 손해에 대한 부분들도 다 지급을 해야 되는 그런 책임이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러한 제도로 인해서 사용자가 파산한다는 거 제가 그때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그래서 재해보상에 대한 부분 일시보상은 2년 동안 요양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회복이 되지 않는 근로자를 결국에 일시보상을 해주는 거죠. 어떻게? 근로기준법에서는 며칠? 여러분들 다 기억을 하고 계셔야 되는데 지금 기억하고 계세요? 선언법과 근로기준법에서는 달라요. 물론 근로기준법에서는 산재랑 동일하게 지급을 해서 확장을 해서 1474일을 지급을 하죠. 그리고 선언법에서는 원래 그 규정대로 1474일 지급하고 그런 부분들을 좀 언급을 해주시고요. 그래서 일시보상으로 지급을 하고 결국에 일시보상을 지급을 하고 난 다음에 근로기준법에서는 모든 것들을 다 면제를 시켜주죠. 네, 맞습니다. 그런데 선언법에서는 다르다라고 했어요. 사용자의 책임을 다 면제시켜주는 것이 아니라 선언법에서는 뭐가 책임이 남죠? 만약에 근로자가 사망을 하게 되면 그쵸? 유족보상과 그리고 장제비에 대한 그런 부분들은 남는다라는 거. 그 부분을 반드시 언급을 해주셔야 돼요. 자, 잘 하셨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이 문제 나왔을 때 다행히 너무 반가웠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렇게 재해에 대한 그런 보상책이 면제가 되지만 결국에 사용자가 혹시 민법상의 과실이 있었다면 거기에 대한 책임을 면제받을 수 없다라는 부분들까지 코멘트를 좀 달아주시면 정말 좋았겠죠? 자, 답안을 또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6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6번은요, 저도 답을 달면서 저도 너무 당황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여러분들께 알려드린 적이 없는 문제가 출제가 됐기 때문에 저도 개인적으로 이 문제 보면서 당황을 했었고, 사실 그날 밤 저도 잠을 못 잘 정도로 여러분들께 너무 죄송했거든요. 그런데 이 6번 문제 단어컨대 여러분들만 못 쓰신 게 아니라 다른 수험생들도 못 쓰셨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 여러분들이 그 부분으로 너무 불안해하지 않으셨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어쨌든 제가 알려드리지 않은 게 약술로 나와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너무너무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도 어쨌든 6번 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산재법상 일용근로자의 평균임금 산정 시 적용하는 통상근로개수의 개념을 이제 설명을 하고 통상근로개수 적용을 제외하는 세 가지 경우에 대해서 약수를 하라고 이렇게 언급이 되어 있어요. 자, 보시게 되면 자, 우리가 일용근로자는 결국 일용근로임금을 우리가 지급하는 경우에는 어떤 경우가 있죠? 그쵸. 직업이 없는 무직자의 경우나 아니면 말 그대로 그냥 일용임금을 받는 그런 일용직 근로자가 있는 거죠. 자, 그런데 때로는 그런 일용직 그런 근로자가 일용임금을 이렇게 받게 되는 경우에 특수한 경우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임금을 적용을 받을 때 때로는 그런
일용직의 그 특수성 때문에 우리가 보통은 근로자가 재해를 입었을 때 평균 임금을 적용을 해서 그 재해를 보상을 해주는데, 그럼 평균 임금을 산정을 하는 것보다 그 통상 임금으로 어쩔 때는 이제 적용을 해주는 그런 부분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적용을 해줄 때 경우에 따라서 그런 이제 통상 임금으로 적용을 해주는 부분들이 이제 그게 그 근로자에게는 더 평균 임금으로 만약에 우리가 근로자의 재해를 담보를 해주는 게 맞지만 평균 임금으로 해주는 것보다 통상 임금이 더 유리할 때는 통상 임금으로 우리가 그렇게 적용을 해주잖아요. 그런데 이 통상 임금으로 적용을 해줄 때 이 부분에 대해서 그대로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이 통상 임금에 대한 부분들을 적용을 평균적으로 내주는 게 바로 근로개수 적용을 해준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임금에 대한 부분들로 73% 이렇게 적용을 해주는데 이게 통상근로개수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사람이 받는 일용임금의 73%, 그러니까 100분의 73 이렇게 적용을 해주는 게 통상 근로 개수인데, 자, 이렇게 적용을 해주는데 때로는 이렇게 유리하게 근로자에게 유리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적용을 해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이렇게 적용을 해줌으로 해서 불리한 경우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이렇게 해주는 것이 아니라 예외적으로 이런 경우에는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그 경우가 있는데 그 경우가 바로 세 가지의 경우이다. 그 경우를 약수를 해라. 그 부분이거든요. 근데 근로관계가 3개월 이상인 경우.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일용임금을 받고 있지만 근로계약기간이 3개월 이상이면 결국에는 이 사람이 일당을 받는 그런 근로자라기보다 거의 고용되어 있는 그런 입장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그때는 이렇게 적용하지 말아라. 그리고 근로의 조건이나 형식, 그런 실태로 보았을 때 상용 근로자랑 거의 비슷하다. 고용되어 있는 입장과 거의 비슷한 경우에도 이렇게 하지 말아라. 그리고 근로자의 근로기간이 1개월 동안 가장 기초적인 그런 근로 일수 이상인 경우, 22.3일 이상인 경우에는 그때에도 이렇게 적용하지 않아야 된다는 것이 바로 그 예외 기간이라는 거. 이 부분을 기억을 하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7번 문제 한번 보도록 할게요. 7번 문제는요, 제가 그 의무보험은 좀 한도를 암기하라고 말씀을 드리기는 했는데, 사실 어린이 놀이시설 배상 책임에 대해서는 언급을 제가 강조는 드리지 않았었어요. 왜 그런 부분을 강조를 드리지 않았냐면, 청소년 시설, 수련 시설, 어린이 시설 한도가 다 동일했거든요. 그리고 의무보험에서 가장 중요했던 거는 사실 화재 산청사랑 가스 배체, 얘네들이 가장 중요도 했고, 그리고 좀 독특했고, 그러한 부분들이 있었고, 항상 해마다 이 중에서 하나씩은 반드시 나왔고, 그런 부분들이 있었고, 한도가 다 동일해요. 동일하고, 특수성도 그닥 없고, 그리고 하나만 외우시면 이 한도는 다 적용이 가능한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강조는 드리진 않아서 그렇긴 하지만 거의 다 쓰셨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뭐 특별한 그런 부분들은 없으니까요. 그리고 어린이 말 그대로 시설이기 때문에 결국 이 부분에 대해서 법리상의 그런 부분들도 충분히 다 잡아내실 수 있었을 거예요. 우리가 워낙 시설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 있다라고 하면 우선 750조 불법인 책임은 기본적으로 다 들어가는 거고, 그리고 사용자가 근로자를 고용을 해서 그 근로자가 뭔가 잘못한 그런 과실이 있었다면 750조 사용자 책임도 지는 거고, 그리고 시설 자체 하자가 뭔가 있었다면 공작물 책임이 또 반드시 들어가게 돼 있는 거고,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훈련을 통해서 너무 잘 잡아내셨기 때문에 이 부분들도 충분히 여러분들이 풀으셨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 잘 풀으셨더라고요. 다행히. 자, 한도는 8천만 원, 사망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부상은 1,500만 원, 그리고 후유장애도 8천. 잘 적으셨어요.
그리고 책임 법리에 대한 부분들도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공작물 책임 기본적으로, 그리고 불법행위 책임, 그리고 사용자 책임, 이런 부분들도 다행히 잘 언급을 하셨고요. 그리고 더불어서 만약에 또 그 시설 자체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 아니지만 만약에 또 뭔가 경합되는 부분들이었겠죠. 아이를 뭐 데리고 온 보호자라든지 또 같이 데리고 온 뭔가 그런 감독자가 뭔가 과실이 있었다면 그 사람들도 져야 되는 그런 부분이 경합되는 부분들도 있었을 거니까 그런 부분들을 또 언급을 해주셔도 되는 부분들이 있고요. 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잘 표현을 해주셨다면 됐을 것 같아요. 제 답안처럼 이렇게 장황하게 길게 안 쓰셔도 돼요. 그래서 어느 정도만 언급을 해주셨으면 충분히 됐을 걸로 생각이 되고요. 사실 올해 시험은 제 개인적으로는 출제위원이 정말 잘 내주셨다라고 생각은 됩니다. 다만 그런 난이도에 대해서 정확하게 여러분들께 이런 수준에 맞춰서 시험이 나올 거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적중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좀 아쉬움은 있어요. 그런 부분들은 있지만 단지 좀 안타까운 건 여러분들께서 너무 시험이 쉬웠어요. 그런데 제가 실수했어 이런 부분들을 너무 많이 말씀을 해주시고 많이 속상해하셔서 저도 같이 얼마나 고생을 많이 하셨는지 제가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저 역시도 강사인 입장에서 같이 안타깝고 그런 부분이 있지만 여러분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여러분들만 실수하신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서 좀 그래도 위안을 좀 삼으시고요. 발표가 한 달이 좀 넘게 남았습니다. 저도 그 상황이 되어봤기 때문에 아는데 여러분들께서 사실 마음 되게 편하게 그 시간을 기다릴 수는 없으실 거예요. 그렇긴 하지만 그래도 좀 마음의 여유를 가지시고 그리고 이미 시험이 끝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좀 그래도 마음의 여유를 가지시고 좀 기다리셨으면 좋겠고요. 혹시 여러분들께서 원하는 결과가 우리가 11월 말까지 이제 기다렸음에도 불구하고 좋은 소식이 혹시 들리지 않는다 할지라도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세상에 그냥 헛된 시간은 없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께서 열심히 하셨다면 정말 거기에 대한 분명한 보상은 있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조금 힘드시더라도 좀 마음의 여유 가지시고 그 결과를 좀 기다리셨으면 정말 좋겠고요. 어쨌든 1년 동안 많이 고생하셨고 남은 시간 좀 마음의 여유 가지시면서 편안하게 좀 즐기실 수 있는 시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